제가 사회자가 아니라 이제 발표자로 잠깐 변신을 해서 지구 경영학 박사로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홍익인간이라는 주제입니다. 지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 철학이 새롭게 필요한데 그런 기초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탐색을 해왔던 것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제뇌교육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뇌교육에서 지구 경영학으로 어떻게 이어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그 헌장에 나와 있는 헌장 전문에 나와 있는 구절에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이 우리가 인류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국제사회가 함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자. 는 취지에서 유엔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전문 기구 중에 하나로 유네스코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그 헌장 전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것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즉 그 정부 간의 국가 간의 어떤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런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고 사람들이 평화로워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뇌교육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뇌를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정보 처리 과정들 감정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런 과정들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뇌교육의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뇌운영 시스템 5단계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처음에 자신의 뇌에 대해서 감각을 깨우고 그 5단계를 거치면서 뇌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는 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뇌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일까? 뇌교육은 홍익인간이라는 한민족의 건국 이념 그리고 교육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평화의 실현. 유엔이 지향하는 것하고도 같고 인류 모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평화롭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 뇌교육이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창안이 됐고 지금까지 이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뇌교육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소개되었던 행사입니다. 유엔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뇌교육 국제 포럼 컨퍼런스가 열렸었고요. 이때 뇌교육이 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도구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뇌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개인이 처음에 자신의 그 감각을 먼저 깨우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를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라는 이제 자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주체라는 자각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그리고 국가를 이 지구 공동체를 함께 바꿔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 철학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나 미국 특정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심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대부분의 국가들,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제 그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인데요. 이 국가들은 정치 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에는 어떤 한계가 있길래 우리가 이런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계속 심화가 되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일까?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이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홍익인간 사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이제 결합한 말입니다. 16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구에서 자유주의의 그런 이제 사상적인 흐름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민주주의를 이제 나중에 결합을 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가 설정한 한계 내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의민주제를 채택을 하면서 일반 대중의 정치 참여를 최소화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막는 그 내재적 한계를 한 3가지로 뽑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유주의가 그 태동에 있어서는 어떤 봉건제가 갖고 있었던 억압적인 것을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에서 출발했지만 사실은 이런 그것도 이제 개인의 어떤 모든 흔들리지 않는 지식의 기초로서 도덕의 기초로서 개인을 내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힘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물리적인 힘을 얻게 된 것은 당시에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일어났던 그 부르주아 계층, 이 부르주아 계층의 니즈와 맞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부르주아 계급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재산을 소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로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주의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고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자유가 어떤 의미로 시작이 되었든 간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구체화된 내용에 있어서는 그 자유는 재산, 사적인 소유에 대한 자유 그리고 그것들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이 준 신성 불가침의 권리다라는 그런 이론으로 정립된 것이 이제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국가가 개입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의 영역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영역은 이런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기보다는 나만의 공간에서 나의 자아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영역은 나의 사적인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투쟁하고 대립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어떤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정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경제적인 격차가 심화될수록 이런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 정치가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이제 지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많은 나라에서 목격하는 그런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허용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정치적인 평등에 있어서는 참정권, 보통선거제를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기회의 균등을 내세웁니다. 이 기회의 균등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 기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노력한 만큼, 능력만큼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회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쟁의 기회를 독점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이 계층 간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그런 잠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가장 극단적으로 여전히 경쟁에서의 이런 성공과 실패는 성공을 했으면 나의 노력과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고 실패했어도 그것은 개인의 문제다라고 개인의 문제로 이제 환원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승자와 패자로 대립하는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는 이제 능력주의의 포갑이라는 말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홍익인간 사상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고 새롭게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기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측면도 있고 철학적인 측면도 있고. 하지만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근대 정치 사상에서 좀 독특하게 창조적으로 발전했던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홍익인간 사상은 굉장히 먼 단군 조선 시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것이라 나랑은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게 아니고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됐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 두 분을 보고서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구 경영에 필요한 정치 철학의 기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조소왕 선생인데요.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는 요즘엔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조소왕 선생이 이 삼균주의를 정립을 했지만 사실은 당시에 그 좌우 진영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좌우 진영에서 모두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하고 그리고 신국가를 건설할 때 그 계획의 기초로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이 만들어졌고요. 독립을 하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1948년에 대한민국 재헌 헌법에도 이 삼균주의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게 됩니다. 조소왕은 이 삼균주의를 제안을 하면서 이 근거를 어떤 서구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아니면 사회주의나 이런 데서 찾지 않고 철저하게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단군 조선의 그 건국 이념에서 찾았고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세상을 이롭게 하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뜻을 풀이를 하는데 이것을 균등하게 하라라고 창조적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삼균주의가 정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균주의 세 가지 균등인데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인 평등만을 내세웠고 그리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평등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조서왕과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격했던 대로 이 두 가지 모두 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한쪽은 엘리트와 그리고 부르주아의 독재로 끝났고 또 한쪽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 무산 계급의 독재로 끝났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필요한데 그 민주주의는 바로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에서 가져와서 정초한 그런 삼균주의를 우리는 추구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민주주의다. 이렇게 제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삼균주의의 균등의 범위가 어딜까?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기회의 균등, 그리고 정치적 평등이 가졌던 한계, 그리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가졌던 경제적 평등만 추구했던 것이 가졌던 한계,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통합적인 의미가 있을까? 한 세 가지 의미로 균등의 범위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많은 이제 정치학자들이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굉장히 이제 사회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회주의에서 주장을 했던 그 평등의 공산주의에서 주장했던 그런 평등이 굉장히 그 사회를 다이내믹 역동적으로 만들지 못했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균주의로부터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찾아보게 되었고 많은 학자들은 아니지만 일부 학자들이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의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의 균등의 의미를 또 이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전제적 관계의 해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균주의가 나왔던 그런 시점에서 조소왕의 역사를 꿰뚫어서 봤을 때 봉건제 그리고 왕정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많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계속 노예의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또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제의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로 전락을 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전제적 관계를 해소하는 게 삼균주의 균등의 첫 번째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평등한
주체가 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떤 이제 기회가 주어졌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가장 최고의 균등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균권, 균부, 균치의 종국 구경을 추구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인 평등이다. 이렇게 사회주의다, 삼균주의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살펴볼 것은 다른 문건에서 이제 조소왕이 정리를 한 내용인데 이 균등이라는 것은 은능은분의 소비를 균등하게 하고, 그러니까 능력에 맞게 자신의 능력만큼 그리고 자신의 역할만큼 균등하게 분배를 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분배의 개념인데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만약에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능력을 키워서 내가 주체적으로 자력 발전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제도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합쳐서 놓고 보면 결국은 이 삼균주의를 통해서 추구하는 이 균등의 범위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추구했던 어떤 소극적 의미의 평등의 개념과,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추구했던 어떤 경제적인 평등,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가장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함과 동시에 그 사회에 역동성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균형점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지금 21세기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정치 철학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제 이제 한 가지 사례만 들고 이제 빠르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불평등 문제 때문에, 경제적 그 불평등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기본소득제이고, 그리고 앞으로 기술 혁신이 기술 혁신의 방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기본소득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중론이고요. 이 기본소득제를 그러면 시혜의 개념으로 바라볼 것이냐, 복지의 개념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그래서 능력을 개발해서 자력 발전이 가능한 상태를 갖추기 위한 도구로서 바라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구 경영에서 출발하는 그런 정치 철학으로 본다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기본소득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건,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목격했던 것은, 노동과 상관없이 내가 돈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그런 도덕적인 해이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소득 실험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진행이 됐는데, 가장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이 됐던 곳이 미국에서 오픈 AI가 주도했던 실험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결과가 작년에 발표가 되었고 또 후속 발표들이 계속 있는데요. 숫자만 놓고 보면 노동 시간과 그리고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 그 기본소득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속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인터뷰와 같은 이제 질적 연구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일자리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삼균주의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균등의 의미로 돌아가서 본다면 그런 균등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기본소득은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실현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 이 기본소득에 있어서 가장 이제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판 파레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있는 많은 재산과 소득들이 돌이켜보면 사실은 우리들의 노력만은 아니었다.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니면 우리 함께 누려할 그런 공동의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만들어진 가치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방향으로 공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동의 자원에 대해서 가치를 세금을 매기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세금들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있다는 걸 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인식의 전환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가지는 지구 경영을 실천하기, 지구 경영을 위한 이제 정치 철학에 있어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정치의 개념이 또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사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사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홍익인간 사상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정치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새롭게 홍익인간 사상을 해석을 해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새로운 민주주의로 제안을 했던 분이 민세 안재용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단군 조선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화백, 이두로 표현했을 때 화백이고 순 우리말로는 이제 다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민족의 그 홍익인간 정신, 홍익인간 사상의 이 다사리 정치 이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할 신민주주의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다사리라는 말은 모두 다 말하게 한다, 다 살해요 이런 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 살리다. 그 민세 선생님의 표현을 빌면 만민공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공간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참여를 해서 그리고 그 목적은 누구 이해관계의 그런 대립과 투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 홍익인간 사상에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단편적으로 제가 이제 스케치를 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지구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새롭게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어 나갈 텐데요. 이런 정치 철학을 또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기초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되게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자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재설정도 필요하고 균등에 대한 의미도 새롭게 설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정치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도 새롭게 설정해 나가는 그런 과제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사회자